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양적 완화를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돈을 풀어야 될 때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경제가 그만큼 위급하다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돈을 푼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경제 박뉴스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조국 이후에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집결했던 민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뚱커벨 배종찬 소장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2부에서 악플 방지 얘기해봤는데요. 2650 수준 애청자분께서요. 악플은 없어져야 되지만 모든 원인을 악플에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한 길만 보고 달려온 연예인들을 소속사에서 얼마나 충분히 관리해 주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네요. 이런 좋은 의견 너무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주시면 좋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경제 박뉴스 들어가기 전에 잠깐 하겠습니다. 이거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PD가 시켜서 어쩔 수가 없네요. 우리 4867 쓰시는 애청자분, 노변이 참 요점 정리를 잘하네요. 무슨 말인지 집중이 안 됐는데 딱딱 정리해 주시니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지러운 멘트 보내셨고요. 그다음에 7681 쓰시는 분께서 노영희님 걱정하시는 청취율 조사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5151 쓰시는 분께서는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매일매일 기다려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역시 힘이 팍팍 납니다. 이런 거 계속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뉴스 너무 중요하니까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이인철 소장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정말 좋은 우리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거 정말 궁금해요.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역대 최저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말 경기가 그렇게 안 좋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이 경제장관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경제장관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G20 회담회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사실 금통위는 오늘 예정돼 있는데 G20 회담 때문에 이주열 총재 부재로 어제 하루 앞당겨서 열렸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G20 회담차 부재인 경우에도 지금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이제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소지할 만큼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에 이어서 석 달 만에 금리를 또다시 낮췄습니다. 연 1.25%입니다. 네. 이게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자, 금리를 왜 이렇게까지 내려야 했느냐. 일단 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세계 경기 교역이 좀 둔화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내부적으로는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1년 가까이 투자가 부진하고요. 여기다가 지난 2달 동안은 물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초유의 저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니까 돈을 풀어서라도 소비와 투자를 살려야 한다라는 게 한은의 긴급한 목표가 된 겁니다. 네. 자, 이러면서 한국은 이주열 총재는 어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난 7월에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낮춰서 2.2% 제시했는데 이거 달성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면 금융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변화를 봐가면서 대응 여력을 이제 갖추겠다 하면서 이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까지 내비칠 정도로 최저 수준에서 더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네.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뭐 세계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뭐 안 좋을 거라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은 사실 몰랐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금리 인하를 시키게 되면 오히려 경기 부양 효과를 내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 2.6에서 2.0으로 2.0. 예. 국회 예산처는 2.7%에서 2.0입니다. 아, 더 나쁘네요. 네. 아니, 한꺼번에 전망치를 30% 넘게 낮췄어요. 그러네요. 이런 경우는 세 가지예요. 하나, 전쟁이 발발했거나. 전쟁이요? 네. 두 번째,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타났거나. 세 번째, 이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거나.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양궁 경기에서 선수들이 네. 10을 쏘아야 되는데. 네. 1년에 두세 차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데. 네. 30% 이상 관역을 빗나간 겁니다.
그러면 전쟁도 아니고 그다음에 금융 전문가가 아닌 것도 아니니까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 준하는 그렇군요. 수준으로. 네. 그 금융 위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이 돈을 푼다는 정책이 과연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을 거냐. 네. 전문가들은 대부분 회의적입니다. 지금 시중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금리를 인하하는 건 투자 소비를 촉진하고자 하는 건데 지금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고 현금을 쟁여놓고 있고요. 가계 역시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네. 한마디로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않다. 겁니다. 근데 그런 유동성은 어디로 흐르느냐? 자칫 잘못하면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지금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지금도 금리가 많이 낮은 데다가 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서울과 수도권 지금 들썩들썩하고 있는 지역,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이제 그렇다면 금리도 낮은 데다가 특히나 경기 침체로 주식과 같은 펀드와 같은 데서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다 보니까 대체할 투자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정확하게 규제를 피한 곳, 규제를 다 받을 곳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돈이 어디로 흐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제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 투기 문제 이런 이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을 거냐. 경기 하강 속도가 심상치 않다. 혹시 일자 찍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1%대 성장률 전망치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아주 긴급한 이제 목표 때문에 이처럼 돈 더 풀 수도 있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서 기준금리가 1%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 얘기인데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은 지금 넘쳐나는데 사실 돈을 어디다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경제 전문가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금리 인하 일단 말고. 예. 아니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써요. 네. 근데 청와대 경제수석은 우리 경제 선방하고 있다고 하죠. 지금 나오는 고용지표 보셨죠? 고용지표 겉으로 보면 우리 경제 굉장히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체감이 안 돼요. 민심을 오히려 이반하고 있고 경제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겁니다. 네네. 정확하게 현상 파악을 해야지 처방이 나오는데 네. 위에서는 경기 좋다? 그리고는 왜 그러면 청와대 긴급경제장관회의를 왜 소집을 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내년 총선이나 대선에 정치에 함몰돼서 경제가 지금 너무 지금 망가지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 현실인데 네. 이걸 보지 않고 무조건 위에서는 좋다. 최장 늦어도 올 연말이면 경제 효과 좋아진다라고 경제 수장 바꿨잖아요. 네. 근데 경제는 안 좋아지니까 외부 탓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그렇군요. 글로벌 경제 때문에 잘못하는 거지.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 3만 달러 그리고 5천 국민들을 갖고 있는 소득 수준에서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 우리는 선진국처럼 경기의 과실을 따먹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요. 우리는 아직 선진국처럼 아직 호황기를 누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턱에 있는데 그들과 같이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지금 안일한 경제에 대한 인식이 있고 또 하나는 제대로 된 처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인식이 잘못됐으니까 그래서는 쓴소리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뒤로 물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오늘 정말 쓴소리 제대로 하십니다. 예.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또 이제 다른 소식 한번 전해볼까요? 국세청이 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서 맞습니다.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 이런 얘기도 있군요. 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고소득자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 유튜버, 그렇죠. SNS 인플루언서들, 예. 이 신종 고소득자들 122명이 이제 탈세 혐의가 이제 드러나서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네. 수법을 보니까 유명 연예인 A씨의 경우에는 팬미팅한 티켓, 10만 원 이상 받는 티켓, 그렇게 비싸요? 기념품 판매 수익금을 부모 명의로 계좌로 받아서 세금을 탈루했고요. 네. 또 TV 출연 계기로 맛집으로 불리며 호황을 누렸던 한 음식점 대표 현금만으로 결제를 받는 수법으로 탈살하다가 덜미를 잡힌 겁니다. 또 국내 유튜버인 이 광고 수익은 해외 플랫폼 업체에서 외화로 송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들을 제3자 명의로 돈을 받은 뒤에 소득 신고를 누락합니다. 이게 1년에 $10,000가 넘는 외화를 송금할 때만 수익이 노출된다라는 규정을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진짜. 자, 이게 앞서서 지난 4월에도 이런 인기 연예인 운동선수 고소득자 17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가 있는데 이 국세청이 큰 그림으로 2년 동안 이런 고소득 사업자 1,700여 명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무려 추징당한 세금만 1조 3천억 원이 넘어요. 1조 3천억 원이요? 네.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이니까 거의 그 2배 이상의 돈을 탈루하고 있다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탈루를 했어도 좀 제대로 쓰면 좋은데 이렇게 줄인 세금을 사치품이나 고가 차량, 부동산 구매에 썼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더 나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뭐 먼 나라 얘기긴 하지만 너무 씁쓸한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박희원입니다. 1년에 4계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라디오 청취율 조사도 1년에 4번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 그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나이와 사는 지역, 출퇴근 교통수단까지 너무 세세하게 물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이후에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이 난 질문엔 꼭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라고 답해주세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네, 경제뉴스 얘기하니까요. 우리 4329 쓰신 애청자분께서 저는 요즘 전화 사기를 맞았어요. 1,100만 원 정도 돈 되는데요. 돈이 많은 분에게는 얼마 안 되겠지만 저에게는 많은 돈입니다. 마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정말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사기 그 피해를 입히신 분 좀 해결하십시오. 예, 그리고요. 오늘 이번 주 우리 사회가 어떤 이슈에 반응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는지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출발 새 아침의 여론 특별 요정 뚱커벨 만나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입니다. 네. 네. 뚱커벨 할 때 특히 뚱에 조금 액센트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고 있죠, 사실. 안 줄라고 그래도 좋아지네요. 뚱커벨이 되네요. 네, 그렇군요. 그나저나 여론 택배 요금을 좀 낮출까요? 왜요? 그래도 청취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아, 이른바 노변 정담 효과. 와, 또 이렇게까지 또 우리를 노변 정답. 생각해 주시는 역시 우리 식구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뭐 듣지 말죠 뭐. 아, 왜 청취율. 이러세요? 죄송하고요. 자, 이번 주에 여론이 가장 뜨겁게 반응한 건 역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소식 아니겠습니까? 네. 이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를 받아서 지난 15일 사태 다음 날입니다. 네.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2명 무선전화 면접 비유 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이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4%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조 장관 사퇴 결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요. 네. 이 잘한 결정이다. 62.6% 10명 중 6명이 조금 넘었고요. 잘못한 결정에다가 28.6% 약 한 10명 중 3명 정도 됐습니다. 네, 약간 여론조사에 대한 기초 설명을 해주시는데 네. 힙합을 제가 듣는 줄 알았습니다. 힙합보다는 랩이죠. 아, 랩인가요? 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뚱컵에 우리 랩 요정으로 등극하다 이런 것도 한번 내일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해보기로 하죠. 네. 응답자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잘한 결정이다. 그래서 60%가 넘네요. 네, 대부분의 지역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다수였습니다. 잘한 결정이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역에서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호남이라고 해서 특별히 조금 달라지지 다릅니다. 않고. 그래서 이제 조금 다르긴 다음 하지만. 질문에서 물어보실 거기 때문에 네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조국수를 외치던 대통령 지지층도 그렇다면은 잘했다 이렇게 지금 본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이 해석이 중요한 것인데요. 해석이 중요하다. 문재인 네.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이제 30, 40대 호남, 진보층 또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이 평가를 냈던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거든요. 네. 근데 30대, 40대도 이 사퇴 결정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 아. 그다음에 호남에서도 잘한 결정이다. 근데 진보층에서는 사퇴하지 말았어야 했다. 네.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는 잘한 결정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조국 전 장관이 끝내 사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잘못이 있어서 부정평가가 아니라 네. 이렇게 논란이 계속될 밖에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을 잘했다. 차라리 잘했다. 이런 이제 이 평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응답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조 장관에 대해서는 긍정인식은 하고 있지만 너무 논란이 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다 저떻다 하니까 차라리 잘한 결정이다. 이런 응답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11월 정도면은 사실은
조금 정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빨라진 감은 있으나 그렇죠.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오히려 적당하다. 퇴진설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거죠? 11월 달에. 그렇죠. 그래서 뭐 한간에는 날짜를 한 3개 정도 주고 조국 전 장관이 선택을 했다 그러는데. 이번에 뭐 또 가짜뉴스라면서요. 그런 점은 가혹한 결정이죠. 아. 마치 이 노벨학사께서 네. 이 뚱커벨의 코너는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우리 애청자분들께 묻는다면 이거 얼마나 가혹합니까? 저도 날짜 3개 주고 물어봐야 되나요? 아니 반드시 들어야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30대, 40대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 문 대통령 지지층, 호남 계층, 그리고 화이트 칼라, 뭐 진보 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중도층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도층이 제일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광화문 집회, 서초동 집회니까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중도층이거든요. 바로 네. 중간에 있는 계층인데 이 조 전 장관의 사태의 결정적인 이 요인은 바로 이 중도층이었다. 중도층이 부정적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국정에 부담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 이 중도층의 또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이념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물어봤을 때 네. 나는 진보다 보수다 이야기를 잘 안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전부 이념 없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중도로 이제 표시를 하게 되는데 분류하는군요. 조사에서 네, 네. 주로 이제 실사구시. 아, 실사구시. 네. 네. 좀 실질적인 것을 또 추구하죠. 추구하는 실용적인. 것이죠. 네. 또 민생 추구. 또 좌우 대결 구도에 대해서는 진절머리. 염증을 좀 느낀다. 예, 염증을 느끼죠. 네. 그러니까 서초동 집회와 강화문 집회의 의미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 중도층도. 네. 그런데 이게 논란이 길어지니까 중도층에서 이제 피곤한 거죠. 이 피곤하다고 해서 또 이건 뭐 중도층이 박 땡땡 마실 수도 없는 거고. 네네네.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이번 조사에 조 전 장관의 사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도 보면 네. 중도층에서는 잘한 결정이다. 약 70%가 나왔고 네. 잘못한 결정이당은 한 4명 중 1명 정도.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그럼 중도층이 10명 중 7명 정도는 조 전 장관을 싫어하는 것이냐. 네. 이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건 또 다른 문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싫어한다기보다는 이 논란이 계속 길어지고 대통령의 국정수행도 부담이 되고 중도층이 추구하는 경제, 북한 이슈가 외면당하니까 네. 이건 이제 끝내자. 이런 어떤 이 중도층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뭐 조국 블랙홀이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도층의 성격을 꾸준히 분석을 해보면 논란이 길어지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중도층이요. 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중도층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 중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도가 항상 네, 표심을 좌우하는 거죠. 중도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중앙도서관 생각나는데. 네. 그건 아닙니까? 노벨학사께서 그게 이렇게 짝짝꿍이 막는 거예요. 네. 노벨학사께서 공부 열심히 하셨던 그 중앙도서관이 아니라는 거. 네. 그 중도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그러면? 그 중도요. 중앙도서관. 그 정도요? 네. 자, 어쨌든 간에요. 사실 저도 약간 팔랑귀예요.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맞는 네.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 맞는 것 같고, 또 네네. 각각 나름대로 다 주장하는 바에는 어느 정도 근거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사실 중도층이 그래서 네. 이분들이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이게 쏠릴까를 예측하는 게 사실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사태 배경에 대해서도 이 중도층이 생각하는 게 뭔지가 조금 궁금하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국정 수행 평가 같은 것들이 중도층이 사태 배경으로 생각하는 뭐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사태 직전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나왔느냐가 그러니까 여론조사 나오자마자 또 그렇게 됐기 결국 때문에. 그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지난주에 이루어졌던 겁니다. 지난 7일, 8일, 10일, 11일 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조사 방법은 앞서 조사와 동일하고요. 전국 네. 2,502명 이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 5.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조사에서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 전체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중도층에서는 무려 64.1%가 지금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응답을 내놓은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것이 실제 또 이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사의 중도층의 결과가 상당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우리 지금 배 소장님한테 질문 2개가 올라왔습니다. 네. 9877 물론 더 많이 왔는데 그중에서 네. 꼭 여쭤봐달라고 하는 분들이 100개 중에 9877 2 개죠. 쓰시는 네. 분이 아니요 99개였습니다. 네. 배 소장님 저 중도인데요. 네. 조국 전 장관 싫어하는 거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니 그렇죠. 이제 중도에도 네, 중도에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데 네네. 중도층이 모두 그런
그건 아니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2902 쓰시는 애청자분께서 통계 결과를 왜곡 해석하는 건 아닌지 오늘따라 우리 신뢰도를 좀 안 갖는 것 같아요. 우리 배종찬 소장님께. 아, 그래요? 제가 중간에서 말을 잘못하고 있나 봅니다. 네네. 제가 진정성 있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진정성 있으시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또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결정에 대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이 혹시 반응을 한 건 아닌가요? 영향을 준 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네요. 이건 어때요? 그렇죠. 이게 다른 여론이 있으니까 이 국민청원은 이제 조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아쉬운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왜냐하면 나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왜 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를 아쉬워하는 국민청원만 소개될 수 있는가. 이게 좀 아쉬워하는 쪽이 국민청원의 성격이 청와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좀 적극적인 예. 분들이 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원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 힘내세요. 또 네.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그 임명을 했던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런 지지층들의 또 이 안타까움도 있거든요. 네네. 지지층들이 또 이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걱정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올라가 있는 국민청원 내용은 조 전 장관의 사표를 반려해달라.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 청원자의 내용을 보면은 조국 장관이 검찰 개혁의 책임자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표를 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반려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다분히 이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좀 지지해왔던 그렇죠. 애정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거 국민들이 이제 이런 걸 올렸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자도 본인이 이제 서초동 집회에도 나가보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래도 이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다. 그렇게 해서 그런 아쉬움들은 사실은 청와대 국민청원의 기능이라는 것이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의견을 올리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 조국 전 장관이 사퇴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관심도나 영향력이 사실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관심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토대가 되는 것인데 디딤돌이 되는 것인데 물론 긍정적인 여론도 있고 부정적인 여론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객관적으로 구글 트렌드에서 이 조국을 검색어로 넣고 관심도를 이제 분석해 본 결과 네. 조국 전 장관 개인에 대한 관심도는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개인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네, 높다. 낮아지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퇴를 했지만 개인에 대한 관심도는 다른 인물들도 동시에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네.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된 데는 이낙연 총리, 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등보다도 오히려 구글 트렌드상의 관심도는 더 높다라는 거예요. 검색을 많이 해본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여기는 네. 이제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지만 많이 어떤 식으로든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영향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또 이제 스물스물 나오는 이야기가 서울대학교에 복직은 했지만 네. 차기 총선에 나오는 것 아니냐 명예 회복을 위해서. 근데 글쎄 이제 이런 관심도가 총선 등 향후 선거에서의 이 경쟁력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 정치권 화제의 인물인 조국 전 장관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 선거 경쟁력을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앞으로의 관심도는 상당히 높을 것이다. 왜? 일거수 일투족이 뉴스화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이 영향력과 관심도는 유지되고 있고 앞으로도 낮아질 가능성보다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갑자기 사퇴를 했는데요. 사퇴한 이후에 혹시 정당 지지도 같은 게 좀 나온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부분은 조국 전 장관이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됐고 네. 또 중도층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원인이 됐다. 그렇게 그렇죠. 분석을 했잖아요. 네. 그럼 대통령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중도층이 이탈이 완화될 것으로는 보이죠. 왜냐하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하나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또 지금의 상황 자체를 지지층들은 이 위기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핵심 지지층들이 결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제 개인적인 전망과 이 예측은 상당히 이제 당분간은 좀 보합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대통령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중도층 여론뿐만이 아니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또 경제, 북한.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와 북한 관련 구체적인 성과가 좀 나올지. 그래서 좀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또
또 향후에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어떤 평가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정말 중요한 것은 네. 앞으로 또 임기 이제 아직 반환점을 돌지는 않았거든요. 앞으로 정책을 어떤 식으로 대통령과 여당이 조정해내느냐 좀 더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또 하나는 공직 인사입니다. 앞으로 공직 인사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걸 얼마만큼 잘할 수가 있느냐. 또 하나는 이 임기 초반에는 너무나 잘한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이름을 단 이른바 셀카 또 대통령의 성을 단 문커피 그렇죠. 이것까지 유행될 정도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만큼의 소통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 그만큼 이 국민 소통 세 가지 변수가 국민 소통, 공직 인사, 정책 조정이 중요해 보이는데 향후 정당 지지율은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 궁금한 점은 자유한국당일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최근 조사를 보면은 이 자유한국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턱 밑까지 쫓아간 그런 결과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중도층에서는 앞섰을 정도다. 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자생적으로 만든 독자적으로 만든 지지율이냐 그렇지가 않고 조국 전장과 맞물려서 나타난 이 반사이익 성격이 다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유한국당도 보면은 반사이익을 얻어서 올라갔던 지지율을 유지하느냐 또는 더 지지율을 끌어올리냐의 관건은 뭐냐면 내부 문제죠. 자유한국당 내부 문제요. 그렇죠. 이제 예. 앞으로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선거 개혁 이런 일정들이 있잖아요. 패스트트랙 네. 또 검찰 개혁 또 당 내의 공천제도 이걸 막 경쟁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누가 더 잘하느냐 이런 평가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네. 총선이 이제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6개월, 7개월 정도 남았나요? 6개월 남았죠. 네.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정말 앞으로 점점 더 뜨겁게 이런 그 지지하는 그 여론 추이를 살펴보는 그런 그렇죠. 이제부터는 정당의 시간이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점점 역할이 중요해지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좀 신뢰도를 높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좋은 말들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뚱커벨리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런 분도 있는데요. 네. 별로 없어서 그렇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건 농담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바른 역사. 네, 뉴스를 각별한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오늘은 바른 역사 시간인데요.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똑바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개건 교수 우리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참 이 시간만 되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에서 현안이 이렇게 딱 접합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는데 오늘은 어떤 역사 얘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어저께 네, 어제 있었던 화제가 됐던 네. 한 장의 사진이죠. 네. 네, 백두산의 백마인데 백마 얘기는 빼고 백두산 네. 얘기만 좀 들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됐는데 하얀 눈으로 덮인 백두산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오르는 모습이었다 이거잖아요. 근데 사실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에요. 우리가 백마 탄 왕자님에 대한 그 좀 한상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오르는 모습 딱 보니까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백마 타는 왕자가 잘생겼다는 게 생각하는 게 환상이죠. 왕자가 잘생기는 법이 어디 있어요. 김정은 같이 생긴 왕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옛날에. 네. 근데요, 사실 또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대요. 그 백마탄 왕자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charming prince라는 게 있대요. 네. 매력적이다 이런 거 네. 아니겠습니까? 백마탄 왕자님은 원래 그래야 되는 거죠. 아니, 그 왕자라는 직함이 매력적인 거지, 왕자라는 네. 사람의 얼굴이 매력적이라는 법은 없어. 그리고 왕자기만 하면, 왕자기만 하면. 인물이 네. 어때도 매력적이지 않겠어요? 네,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또 사실은 또 중요하죠. 자, 그런데요. 우리한테는, 저한테는 솔직히 좀 별로 안 좋은 느낌이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 사진이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당대부터 네. 김정일이 김일성이 항일 유격 때 활동을 하는 기간 중에 백두산 밀령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유포했어요. 사실은 이제 하바롭스크에 있는 이제 당시 동북 항일연구원 그 진지에서 태어났는데 네. 하바롭스크인데도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그래서 김일성 일가를 이제 백두혈통이라고 그렇죠. 부르죠. 네.
그 백두산은 마치 북한 정권의 이제 탄생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상징적인 산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한 70년 넘게 북한 주민들에게 홍보해 왔고요. 그런 점에서 백두산에서 백마를 타고 이제 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연출해서 주민들에게 유포한 것은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필이면 이 타임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백두혈통으로서의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서 뭐 그동안 이제 특히 북미회담, 특히 남북관계 우리만 이게 빨리 진척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는 건 아니잖아요. 북한 주민들도 이게 풀리기를 많이 기대했을 것이고요. 반면에 북한 내에도 이런 남북관계의 진전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남북관계 이 전문가는 아니니까 함부로 알 수는 없지만 네. 뭔가 이제 정통성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느꼈든지 아니면 그걸 좀 더 보강할 필요를 느꼈든지 그래서 백두산에서 백마 탄 모습을 의도적으로 촬영해서 연출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전용으로 이제 일부러 한 것 같다. 그리고 백두산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남한이나 우리 쪽하고는 좀 다르게 북한의 주민들에겐 다가갈 것이다. 이럽니다. 그런데 북한이 백두산을 뭐 절반을 잘라서 중국에 선물했다, 팔았다 이런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그런 얘기 있긴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오해이죠. 아, 오해입니까? 오래된 오해이고요. 네. 또 일부 악의가 좀 개입되어 있는 언론 보도가 좀 작용을 했었죠. 그러니까 백두산은 우리 땅이다라는 건 우리의 상식이에요. 백두산은 우리 그렇죠. 땅인 건 우리의 상식인데 백두산부터 우리 땅이죠. 백두산이 그렇죠. 우리 국토의 최북단이잖아요. 그럼 백두산 전체가 우리 땅이냐 아니면 백두산의 반쪽이 우리 땅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는 이 그 백두산을 둘러싸고 어디부터가 중국 땅이고 어디부터가 조선 땅이냐라는 이제 국경 획정 논의는 조선 숙종 때부터 있었어요. 아, 그랬군요. 그때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죠. 네. 근데 이 정계비 내용과 정계비의 위치가 문제였어요. 아. 그 당시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네. 근데 비석을 세울 때는 동쪽으로 토문강, 서쪽으로 압록강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토문강이라는 강이 또 따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강은 송화강의 지류예요. 그걸 경계로 삼아버리면 만주 중국 송화강 말하는 거죠? 예. 네. 만주 전체가 우리 땅이 되는 거죠. 아. 어마어마한 이제 그 땅을 가지고 네. 정계비를 세웠던 것인데 사실은 이 과정 숙종 연간에 조선 숙종 연간에 중국 쪽 대표 목국 등하고 이제 조선 측 대표 사이에 합의는 됐는데 정계비를 잘못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정계비를 잘못 세웠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서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하다가 조선조정에서는 잘못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중국에 알렸다가 공연히 지금 그 중국 사신이 문책을 당할 것이고 그다음에 새로운 사신이 오면 더 나쁜 조건으로 영토를 획정하자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있자.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18세기에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1880년대가 돼서 이제 새로 국경을 획정하는 문제가 되면서 네. 1885년부터 1909년까지 사실은 25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당시 조선 대한제국 정부와 청나라 사이에 또 이제 백두산 정계비를 둘러싸고 계속 백두산 국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었는데 네네. 일단 1885년 당시에 합의가 된 것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네. 문제가 뭐냐면 백두산 천지에서 둘 다 발원을 하는데 이 물이 천지에서 그냥 계속 흐르는 것이 아니라 네. 일부 구간은 땅속으로 잠류라고 그러죠. 아, 들어가서. 땅속으로 들어가서 지상이 안 보여요. 그랬다가 갑자기 솟아나는 것이었거든요. 네네. 게다가 지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중국 쪽은 가능하면 중국 쪽에 넓도록 그러니까 두만강 지류의 최남단을 경계선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네. 조선 쪽은 최북단으로 경계로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네. 1909년 간도 협약 때에는 일본이 중국 측 요구를 일방적으로 다 들어주고 그리고 대신에 간도에서의 일본의 이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일제강점기에 우리와 중국과의 경계선은 두만강 지류의 최남단에 정해져 있었거든요. 네. 그랬다가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중국과 북한 사이에 다시 일본과 중국이 맺은 간도 협약을 인정할 것이냐. 중국 쪽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재획정을 해야 하는데 그때 또 조선시대의 논란이 계속됐던 것이죠. 근데 당시가 중소
분쟁 상황이었었고. 중국하고 소련이 분쟁. 예, 중국과 소련이 영토 분쟁을 하던 상황이었고 이런 분쟁 상황을 북한 쪽에서 좀 교묘하게 이용한 거죠. 중국 쪽에 가급적 이제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그리고 가지 잘했네요, 그래도. 잘했죠. 예. 게다가 그래서 당시 중국의 이제 2인자였던 주얼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왜 외교 문제냐? 우리와 북한은 이제 사실 전쟁을 같이 한 6.25 전쟁을 같이 치렀으니까 혈맹이기 때문에 그건 내교라고 해야 된다. 네네. 외교가 아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벗어났으니까 우리 중국이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양보하자. 그래서 오히려 일제강점기 때보다 땅을 꽤 넓게 한 40만 평 정도 된다고 그러는가요? 더 확보를 했죠. 그래서 1962년에 조중 변계 조약이라는 것으로 이제 북중 국경 문제가 일단락됐고 그래서 전체 백두산 천지 면적을 보면 한 55%가 북한 쪽, 45%가 중국 쪽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하고 중국 국경선을 다시 이제 뭐 확정하는 그런 논의에 우리 정부는 전혀 끼지 못했다. 거기에 뭐 그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만 해도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뭐 무찌르져 오란 개 몇 천만이냐 이런 그렇죠. 노래 부를 때이고 그리고 그런 사실도 까맣게 몰랐어. 까맣게 몰랐으니까 80년대까지도 사실은 80년대 말에 가서야 조중 변계 조약이라는 게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지. 그때까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조중 변계 조약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이 백두산을 가로지른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는 이제 나름대로 마음대로 추측을 해서 북한이 한국 전쟁에 대한 감사 표시로 백두산 반을 떼줬다라는 그렇게 오해가 생겼군요. 이 이야기를 유포시켰죠. 네. 어쨌든 그렇다면 남북한을 막론하고 결국 백두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 중국까지 또 소련까지 다 포함해서 상당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는 사실 백두산에 우리가 독자적으로는 못 가잖아요. 중국을 통해서밖에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김정은이 사실은 좀 어떻게든 간에 우리도 좀 갈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뭔가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방북했을 때 백두산을 북한을 통해서 가고 싶다라고 전부터 그랬다고 해서 그 길을 열어줬잖아요. 남북 관계가 잘 돼서 그 관광 사업이라도 시작이 되면 당장 뭐 금강산을 넘어서 가고 싶은 데가 북한을 통해 백두산 올라가는 거겠죠. 네. 그게 지금 안 풀리고 있으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김정은의 정치적 선전도구로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는 현 상황 이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다. 그럼 이제 우리 애국가 이런 데도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남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백두산은 정확히 그러면 무슨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사실 백두산의 민족의 성산으로 떠오른 것이 얼마 되질 않아요. 아, 원래는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이제 뭐 아주 고대부터 백두산이 우리 민족의 시원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고구려가 이제 신라가 삼국통일하고 고구려 영토 대부분이 당나라에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민족의 땅에서 벗어났죠. 고려 때에도 백두산까지는 우리 땅이 아니었고요. 네. 조선 초에 이제 사군 육진 이제 세종 때 설치하면서 그래서 남이장군의 시조가 처음으로 나와요. 시가 백두산성 마도진 이거 시작하잖아요. 백두산의 돌들을 칼을 갈아 다 없앴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처음 나오는데 그래도 당시에 뭐 교통 형편이나 지리관이나 심상지리에서 보자면 백두산은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였어요. 백두산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건 오히려 이제 일본의 조선통신사가 갈 때 이제 우리 조선통신사들이 보기에 도쿄 뒤에 우뚝 서 있는 후지산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네. 그 일본인들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필담을 나누면서 우리에게도 그에 필적하는 산이 있다. 그게 백두산이다. 근데 수도 옆에 있는 후지산하고 저 변경에 있는 백두산하고가 이제 같이 비교되는 게 쉽지 않았겠죠. 네. 백두산이 본격적으로 좀 중요한 산으로 부각된 거는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나서 황제가 되면 사독, 오악 이런 것들을 선포합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명산이나 대천들을 자기를 줘요. 자기를 줍니다. 네, 그래서 그 오악이라고 해서 이제 그 북한산, 구월산, 묘양산, 아니 악산이 아니고, 악산 아니고 5개의 큰 산이에요. 큰 산, 백두산, 지리산, 한라 이런 것들을 이제 5개의 큰 산으로 지정을 했었는데 그때 백두산이 굉장히 중요한 산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애국가
작사가 나올 때 이 동해물과 백두산 원래는 이게 성자신선 5천년은이었어요. 네네. 이게 1910년대에 가서 이제 그 애국가 가사로 자리 잡은 건데 이거는 1910년 전후에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가면서 백두산을 보았던 기억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그 애국가에 편입이 되게 됐고 네. 지금까지 이제 현재 우리의 모습으로는 자리 잡고 있다. 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백두산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10월 17일 목요일 노영의 출발새 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